제목, 왜 세계는 반복해서 정복되는가? 몽골 이후 700년 세계를 지배한 진짜 힘의 역사.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가의 경쟁으로 흘러갔을까요? 고대의 제국이 무너져도 또 다른 강대국이 등장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다시 누군가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몽골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등장했고요. 유럽의 해양 제국이 세계를 연결했고요. 영국은 바다를 지배했고 이후에는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세계를 움직인 핵심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총, 바다, 그리고 자본. 오늘은 바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몽골 이후 700년 동안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1. 몽골 제국은 단순한 정복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몽골 제국을 떠올리면 말 타고 돌진하는 기마군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몽골 제국의 진짜 위력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연결이었습니다. 13세기 몽골은 유라시아 대부분을 하나의 질서 아래 묶었습니다.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가 안정되었고요. 상인과 기술자, 외교관과 종교인들이 거대한 공간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계는 처음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흑사병조차 이 연결망을 따라 이동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몽골 제국은 거대한 통합 구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가 너무 거대했다는 점입니다. 몽골 제국은 결국 분열되었고 각 지역은 독립적인 세력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몽골의 붕괴가 세계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몽골이 만들어 놓은 연결의 가능성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제국들은 어떻게 세계를 다시 연결하고 지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즉, 몽골 이후의 역사는 새로운 패권 경쟁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정복자 티무르. 몽골 이후 가장 먼저 등장한 거대한 정복자가 있습니다. 바로 티무르입니다. 우리가 흔히 티무르 제국이라고 부르는 존재죠. 티무르는 스스로를 몽골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했고 공포 전략을 사용했고 기병 중심 전술로 광대한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북부, 심지어 오스만 제국까지 공격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초인적인 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엄청난 제국이 오래가지 못했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정복에는 성공했지만 유지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몽골 제국은 단순히 싸움만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역망을 만들었고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정복은 지나치게 군사 중심적이었습니다. 즉, 부수는 힘은 강했지만 유지하는 구조는 약했던 겁니다. 이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국은 단순히 강하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연결 구조, 행정, 경제, 정당성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여야 오래 살아남습니다. 3. 총이 세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15세기 이후가 되면 역사는 또 한 번 거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화약과 총기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국가들을 흔히 화약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오스만 제국, 사파비 제국, 무굴 제국이 있죠. 이전까지 중세의 성벽은 거의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대포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거대한 화포를 이용해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무너뜨립니다. 1000년 넘게 유지된 도시가 무너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군사 기술이 세계 질서를 바꾼 순간입니다. 이후 국가들은 더 강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과 행정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강한 국가를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국은 점점 더 조직화됩니다. 4. 세계의 중심은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먼저 항해에 나섰고요.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세계의 중심은 육상 실크로드에서 해양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는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무역, 군사, 정보, 금융, 식민지, 자원의 흐름, 이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를 개척하면서 기존 이슬람 상인들의 무역망을 흔들었고요.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대한 은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영국은 단순히 영토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흐름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항로를 장악했고, 해군력을 유지했고,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켰고,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즉,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제국은 단순히 넓은 땅이 아니라 거대한 연결망이 됩니다. 5. 이제는 자본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19세기 이후가 되면 또 하나의 변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이 시점부터 세계의 중심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생산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철도, 증기선, 전신, 은행, 보험,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영국은 이 흐름을 가장 잘 이용한 국가였습니다. 당시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고 파운드는 국제 결제의 핵심 통화였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를 직접 통치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대적 의미에 보이지 않는 지배가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군대가 와서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 의존 구조를 통해 통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세계 역시 이 구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제국은 왜 결국 무너질까요? 흥미로운 건요.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들도 결국 모두 쇠퇴했다는 점입니다. 몽골도, 오스만도, 대영 제국도 결국은 흔들렸습니다. 왜일까요? 제국은 커질수록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유지해야 하고 행정을 운영해야 하고 반란을 진압해야 하고 경제적 부담도 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피지배 지역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술을 익히고 민족주의가 성장하고 독립운동이 등장합니다. 즉, 제국은 자신이 만든 연결 구조 때문에 오히려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에서 반복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7. 그렇다면 현대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국주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세계는 여전히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군대가 직접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 기술, 반도체, AI, 플랫폼, 정보 네트워크가 권력이 됩니다. 과거 영국이 바다를 지배했다면 오늘날 강대국들은 네트워크를 지배합니다. 달러 체제, 국제 금융 시스템, 인터넷 플랫폼, 글로벌 공급망 이런 것들이 현대의 새로운 바다인 셈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경제 대국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국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형태만 바뀐 채 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국을 과거의 유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보면 제국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몽골은 연결을 만들었고 화약 제국은 군사 혁신을 만들었으며 해양 제국은 세계를 바다로 연결했고 근대 제국은 자본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는 기술과 정보 네트워크 위에서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지배의 방식만 진화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